안녕하세요. 르네상스인의 첫 방송입니다. 오늘은 문학과 음악, 철학과 감각이 만나는 아주 조용한 장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소설가 한강의 대표작 채식주의자를 통해서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감정들, 그리고 그 너머에서 울리는 침묵의 떨림을 음악이라는 또 다른 언어로 풀어보려 합니다. 이 소설은 한 사람의 조용한 결심에서 시작되죠. 하지만 그 침묵은 어떤 외침보다도 강렬합니다. 한강은 이 소설을 통해서 말이 닿지 않는 세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결을 섬세하고 단단하게 써내려가죠. 채식주의자는 주인공 영애가 꿈을 꾸면서 시작됩니다. 꿈에서 영애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혼자가 되죠.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기 덩어리들이 쌓여있는 헛간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출구를 찾아 도망치지만 결국 피에 젖은 채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 악몽은 영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내면의 반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는데요. 깨어난 영애는 이렇게 말하죠. 고기를 먹지 않겠어요. 이 말 한마디는 자신이 살아왔던 질서에 대한 윤리적 거부이자 더 이상 그 폭력의 구조에 속하지 않겠다는 고요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더 이상 먹지 않기로, 그리고 더 이상 사람의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 시작은 단지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바로 꿈인데요. 소설 속에서 꿈은 영애가 자신의 내면의 깊은 진실과 마주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심리적 도구로 등장합니다. 영애가 꾼 꿈은 피와 고기 그리고 폐허로 가득한 상징적 공간이었죠. 심리학에서 꿈은 인간 내면에 감춰진 목소리입니다. 꿈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프로이트에게 있어 꿈은 무의식의 언어였고 칼융에게 꿈은 자아의 해체와 재구성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암시하는 통로였습니다. 또 플라톤은 꿈을 육체로부터 벗어난 영혼의 비행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고대와 현대 동서양의 철학자들은 꿈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존재를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한강의 소설 속 꿈은 이 모든 의미를 품고 있어요. 이성보다 먼저 반응하는 몸의 기억, 말 이전에 감지되는 윤리적 감각, 이렇게 본다면 영애의 꿈은 고통의 회피가 아닌 그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한 몸의 진실한 반응이자 존재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심리적 혁명이었죠. 왜 영애는 채식을 고집했을까요? 소설 속에서 말하는 육식과 채식은 무엇일까요? 채식은 윤리적인 선택이면서도 동시에 존재 방식의 전환이기도 합니다. 육식은 인간 중심의 식탁에서 벌어지는 지배와 폭력의 구조입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행위는 타자의 살을 나의 일부로 만드는 행위이며 먹고 소화하고 지배하는 행위죠. 무의식 속에서는 강자와 약자, 주체와 대상이라는 위계를 따라 움직입니다. 채식은 이 질서에 대한 조용한 저항이죠. 영애는 더 이상 누군가의 욕망에 순응하지 않기 위해 음식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방식으로 거부합니다. 그것은 어떤 거창한 정치적 선언보다 더 급진적이고 철저한 결별이었죠. 이 세계에서 육식은 하나의 구조입니다. 먹는 자와 먹히는 자, 말하는 자와 침묵하는 자. 영애는 먹히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먹지 않는 자가 됩니다. 채식주의사에서 영애는 점점 말을 줄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침묵은 말하지 않음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향한 절규입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지만 들을 수 없는 언어입니다.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했지만 존재는 때때로 그 집에서 나와야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미국의 아방가르드 작곡가 존 케이지는 4분 33초의 침묵으로 무대 위에 소리 없는 음악을 작곡했죠. 그건 무가 아니라 소리의 가능성 전체를 포괄하는 감각의 확장이었습니다. 조르주 바타유는 또 이렇게 말하죠. 침묵은 언어의 끝에서 피어나는 존재의 실천이다. 그러니까 영예의 침묵은 절망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침묵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방식으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폭력적인 언어 구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 언어 전체를 내려놓았던 거죠. 이 장면에서 어울리는 곡으로 모차르트 레퀴엠 중에서 라크리모사, 슬픔의 날 한번 들어보세요. 영예의 말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세계를 부셔버렸죠. 모차르트의 장중한 음악처럼 영예의 침묵은 고요하지 않았고 그 침묵 안에는 오히려 절규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던 그녀 혼자만의 장송곡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영예는 음식도 물도 거부하고 이름조차 잊은 채 조용히 나무처럼 살아갑니다. 그녀는 나는 괜찮아요, 나무니까요 라고 말하죠. 이 말은 망상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의 깊은 형이상학적 선언입니다. 나무는 말하지 않지만 늘 곁에 있죠. 움직이지 않지만 뿌리 내리고 살아있죠. 그리고 그 시간은 깊고 조용합니다. 나무는 그 자체로 깊은 울림을 짓는 존재인데요. 예수는 말구유에서 태어나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하며 살다가 마침내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서 생을 마감했죠. 석가모니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류의 오래된 구원과 변화는 종종 그렇게 나무와 함께 있었습니다. 나무는 인간에게 가장 오래된 치유이자 부활의 상징이죠. 영예가 되고자 한 것은 사람 너머의 존재, 비언어적이고 무해하며 조용한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바이올린을 떠올립니다. 영예가 되고 싶어 했던 나무는 어쩌면 울림을 위한 나무였을지도 모릅니다. 바이올린, 가장 감미롭고 인간의 목소리에 가장 가까운 현악기. 하지만 그것은 역시 원래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는 깎이고 말리고 잘리고 속이 파여야 합니다. 속이 비워져야 비로소 공명이 가능해지고 그 공명을 통해 음악이 탄생합니다. 아픔의 고통과 비움의 시간을 지나야 비로소 그 나무는 울림이라는 존재로 부활하게 됩니다. 공명이란 비움이 만들어낸 진실의 울림이죠. 영예는 어쩌면 그 고요한 공명을 원했던 건 아닐까요? 이 소설에서 가장 불편하고도 잊히지 않는 장면. 바로 형부가 영예의 몸에 꽃을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그녀와 몸을 합치는 순간이죠. 그는 예술이라는 이름을 빌어 말하지만 그 순간은 예술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외피를 입은 통제와 침입이었습니다. 영예의 몸은 또다시 어떤 시선에 점령당했고 그 점령은 무음의 폭력이었죠. 이 장면은 카메라의 시선, 남성의 욕망, 그리고 몸을 대상화하는 문화를 함께 드러냅니다. 영예는 다시 침묵합니다. 이 침묵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분열과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겠죠. 이 장면에서 저는 쇼스타코비치의 왈츠가 떠올랐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왈츠는 구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체제 아래에서 작곡된 곡입니다. 모든 예술은 국가의 명령에 복무해야 했고 쇼스타코비치는 감시받으며 음악을 썼죠.
그의 왈츠는 겉으론 화려하고 우아합니다. 하지만 그 리듬 속에는 억지로 추는 춤, 끊임없이 감정을 억누르는 춤, 그리고 인형극 속 마리오네트처럼 조작된 몸짓이 숨어 있습니다. 불협화음처럼 삐걱대는 화성, 어딘가 어긋난 듯한 리듬감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 인간의 비틀린 저항임을 말해주죠. 형부가 예술을 가장해 영예를 지배하던 그 장면, 그 몸짓은 어쩌면 이 왈츠와 닮아 있습니다. 겉은 아름답지만 그 안엔 억압과 눈물, 조작된 감정과 침묵 속의 분열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채식주의자는 말로는 끝내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말하려 합니다. 음악처럼 혹은 침묵처럼 우리의 감각 너머에 있는 것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의 실패를 침묵으로 견딥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무니까요. 이 마지막 문장은 슬픔이기도 하고 어쩌면 승화이기도 합니다. 삶의 가장 조용한 저항 혹은 가장 순한 선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의 형식을 찾아간 것이죠.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진실할 수 있는가?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어떤 순한 힘이 될 수 있는가? 존재의 울림은 정말 소리에서만 나오는가? 오늘의 마지막 추천 음악은 소설이 다 담지 못한 감정의 여운을 음악으로 대신 전해줄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 선곡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특히 좋아하는 곡으로 알려진 조동익의 룰러바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